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토모큐브 편입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는 잘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조만간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의 궤도 발사체가 발사됐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인류의 가장 혁신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스페이스X가 나오기 전만 해도 이 발사체는 일회용이었잖아요. 한번 로켓을 쌓아 올리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사체 재활용이라는 기술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고안해냅니다. 오늘 다룰 토모큐브라는 기업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장표 이미지로 스페이스X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기에 감히 스페이스X의 사진을 넣었을까 살펴보시죠. 토모큐브 편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 표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1000억 달이 소형주처럼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6개월 전에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어느 회사 차트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일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신이겠죠.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슈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요즘은 현대차, 이런 큰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닉스 현차의 수급이 쏠리면 당연히 바이오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올릭스, 보로노이처럼 개별 플레이를 해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쉬바 하면서 포모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정말 역대급 포모다.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도 지금이라도 전자닉스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지인들한테 하는 말로는 이미 조진 몸이기 때문에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이러다가 삼성전자가 또 40만원 가고 하이닉스가 200만원 가면 그때라도 살 걸 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기세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전자닉스, 현대차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들어가 계신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지금까지 올랐던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조금 횡보하면서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그림이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불장에 밥음 하나 믿고 버틴 나란 비읍시읍. 오늘 싹 다 팔고 진짜 전자닉스 내가 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안 돼! 좀만 더 버텨! 나쁜 말! 다음 달에 댄디 오름 에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가 바이오가 아니라 만약에 화장품이나 엔터였다 이러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을 때 전자닉스 들어가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라는 거는 한 방에 있잖아요. 그 에로 한 방에 있단 말이죠. D&D 파마텍이나 오름 테라퓨틱이나 기타 좋은 종목들, 에로가 꿈 같은 이야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다음 주에라도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에로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어떨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진짜 영차 한번 외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 할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 차 한번 해주십시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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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좀 우습지만 바이오붐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삼천당 주주분들이 행복한 것처럼 모든 바이오 섹터에 그런 행복감이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쉬발 토모큐브 편 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토모큐브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요.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모큐브 편 첫 번째 챕터입니다. 누가 문제를 푸는가? 대표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오름 테라퓨틱 이승주 대표님, 오늘 다룰 토모큐브의 박용근 대표님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단순히 이 두 분은 외향이 닮았다는 거를 떠나서 꽤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승주 대표님은 번뜩이는 천재성을 갖고 계시고 DAC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진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박용근 대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박용근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둘이 세상을 빛낼 것이다. 박용근 대표님은 어떤 사람이냐? 나무의 그림자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것을 보고 물리학에 흥미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범상치가 않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라는 생각부터 했거든요. 나무의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흐려지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박용근 대표님은 이런 걸 보고 흥미를 느꼈다. 대표님의 말에 의하면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그 정도 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하고요. MIT 하버드 연합의공대학원 HST라는 곳에서 박사를 졸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공학 한림원의 회원으로 계십니다. 어쩌면 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거 우리 애한테 강요하면 큰일 납니다. 너도 뒤늦게 공부해서 서울대 기계공학과 갈 수 있고 MIT 하버드 연합의공대학원 갈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 박용근 대표님은 국가가 튼튼하려면 100조짜리 기업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조짜리 기업 100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작더라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을 때 국가가 부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창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자기가 창업을 안 해봤으면 제자가 어떻게 창업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야, 100조짜리 기업 하나보다 1조짜리 100개가 있는 게 나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모르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창업을 해봐야 그 경험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토모큐브를 창업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박용근 대표님은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정치가 혹은 행정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박용근 대표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모큐브라는 회사의 비전은 빛을 이용해서 세포와 생명을 관찰하는 것에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근 대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기업은 창업가의 욕망만으로 이끌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토모큐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박용근 대표님이 그 말을 했던 영상의 자막이거든요. 개인적인 목표만으로는 이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한계에 부딪혔고요. 사회와 그리고 임직원들,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한다. 하고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남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박용근 대표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인가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저도 작지만 사업을 해봤고 여러 대표님들을 봤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독보적인 기술 기업이나 연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바이오 여제 문여정 전무님이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 그 중에 히트 물질 도출 단계에서 계속 맴도는 회사들이 있다. 빨리 최적화를 시켜서 임상시험 계획 패키지를 만들고 시험에 들어가야 하는데 연구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연구소지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을 만나고 그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회사는 사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투자, 특히나 바이오 섹터 투자는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하는 게 큰데 이런 리더한테는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는 투자가 필요해요. 기술만 보면 저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본질은 기술에 있다고 믿기. 물론 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읽힐 수 있냐. 아니 좋아하는 일로 좋은 기술 만들고 싶으시면 어디 대출 받아서 하세요. 왜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순수한 연구자적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랑 사귀 딱 맞는 거죠. 지금 뭔 소리 아니.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상장 기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못 벌어도 미래에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서 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저는 상장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싫다? 자기 돈으로 하시면 돼요. 자기 돈으로 연구하고 자기 기술 세계 최고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투자를 받고 피 같은 개미들의 돈을 받냐 이거죠. 그런데 박용근 대표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회사라는 건 나의 욕망만으로 할 수 없다.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분이 뭐 나무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뭐 이런 순수한 어떤 학문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거, 최소한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깡통 차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느껴져서 토모큐브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모큐브에 투자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한 60%, 70% 이상은 박용근 대표라는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봤고 챕터 2,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토모큐브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토모큐브라는 회사를 설명을 하자면 현미경 만드는 회사예요. 현미경 만드는 회사인데 그 현미경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토모큐브만 만들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이라는 게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거나 미세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간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세포질의 굴절률이 비슷해 당황한 연구원이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요즘은 이런 짤방을 써도 이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못 본 분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짤방을 조금 트렌디하게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다. 물과 세포질의 굴절률이 비슷해서 당황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인간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인간은 봅니까? 결국 인간은 빛 때문에 본다. 그렇죠? 아주 깜깜하고 아무런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보는 건 결국 빛 때문이다. 빛이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가 됩니다. 그게 망막에 맺혀요. 그걸로 보냐? 그렇지 않죠? 뇌가 그 망막에 맺힌 거를 이미지로 해석합니다. 요컨대 인간은 빛이 물체에다 반사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빛의 반사는 왜 생길까요? 빛이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에 닿을 때 굴절률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반사는 알겠는데 이제 굴절률 나오니까 조금 아리까리하죠. 이게 뭔 소리냐? 빛이 어떤 사물에 닿으면 일부는 꺾이면서 물체를 통과하지만 일부는 튕겨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물에서 튕겨져 나온 빛, 이것을 빛의 반사라고 한다. 굴절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경계가 더 뚜렷이 보인다.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반사율이 크다. 반사율이 크다? 반사가 돼야 보인다면서. 그러면 더 잘 보인다. 이거를 뭐 유식한 말로 프레넬 방정식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에서 빛이 금속에 닿으면 공기와 금속 간의 굴절률의 차이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사율이 크죠. 많이 반사되죠. 그래서 매우 잘 보인다. 근데 공기에서 유리로 가요. 유리컵이라든가 아주 깨끗이 닦인 유리창문으로 갑니다. 이때 공기와 유리의 굴절률 차이는 공기와 금속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빛이 통과됩니다. 당연히 잘 안 보이고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굴절률의 차이가 커야 반사율이 커진다. 그래야 잘 보이는데 굴절률의 차이가 비슷하면 투명해서 잘 안 보인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세포는 왜 염색을 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세포는 그냥 못 봅니다. 염색을 해서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세포는 대부분이 물과 단백질, 핵산, 무기물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단백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작아요. 또 가시광선의 흡수율 또한 낮습니다. 이 말은 뭐다? 세포는 그냥 보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포에 특수한 염료를 묻혀서 빛을 잘 흡수하게 만들거나 세포 염색이죠.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해서 형광 물질을 세포에 붙여서 특정한 구조만 빛나게 만듭니다. 형광 표지. 염색을 하거나 어떤 표지를 입힌다. 그래야 세포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굉장히 유명한 만화 짤방이죠.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보통 이런 염색이나 형광표지 작업 같은 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닌 이상은 실험실 막내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세포 염색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한 형광 표지 셔틀 역할을 해요. 이걸 하려면 하루 이틀 전부터 세포 샘플을 준비해야 되고요. 당연히 염색, 형광 표지를 위한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열심히 일을 해도 화학적인 염료나 세포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형광 표지를 하는 순간 세포는 죽거나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 세포를 관찰하고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죽은 세포를 관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세포를 장기간 관찰할 수가 없고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퓨어한 세포가 아니죠. 조작된 세포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염색을 했거나 유전자 조작을 한 걸 우리 몸에 치료 목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또 뒤에서 다룰 올가노이드로 넘어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살아있는 미니 장기, 이게 올가노이드인데 이거를 죽여버리면 보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교수님, 이제 저희 어떡하죠? 세포나 조직을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다. 보기 위해선 죽여야만 한다. 다시 한번, 기존 방식은 형광 염색으로 인해 세포 손상 및 변형이 유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치료 목적으로. 이 밑에 있는 게 올가노이드인데 이 올가노이드를 관찰하려면 대패 삼겹살처럼 아주 얇게 썰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걸 염색을 해서 봐야 돼요. 당연히 죽어있는 올가노이드죠. 살아있는 세포를 장기간 측정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래 올가노이드는 3차원이거든요. 그걸 2차원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역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광 표지를 입힌 경우에 광독성 문제로 세포 손상 및 변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말했듯이 세포는 복잡한 3D 형태의 모델인데 2D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현미경으로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그래도 실험실 근처에 구경이라도 해보고 현미경도 여러 번 보고 또 병원을 하면서 염색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연속적 관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사진 어떻습니까? 한화의 이글스 저지를 입고 있는 팬들이 엄청나게 행복한 표정으로 한화를 외치고 있어요. 최강 한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10중 8구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노시환의 홈런, 류현진의 호투, 문동지의 투혼에 환호하는 한화 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은 어떠냐? 18대 1로 한화가 지고 있어요. 18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한 점 냈다고 이렇게 팬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정말 한화 이글스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팬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고향 부산 팬들이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서 살아있는 세포의 연속적 관찰이 왜 중요하냐? 정지된 사진만으로는 실제 상황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화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사진만으로는 모른다. 마찬가지, 죽은 세포를 불연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영상으로 연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약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정지된 사진만 보면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연속적 관찰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홀로토모그래피, HT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홀로토모그래피가 무슨 뜻이냐? 홀로 더하기 토모 더하기 그래피, 이 세 가지 어원이 합쳐진 단어예요. 홀로는 전체라는 뜻이고요. 토모는 자르다, 그래피는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면 전체의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빛의 정보를 이용해서 물체의 내부를 재구성하는 관측 기술입니다. 이게 홀로토모그래피, HT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까지 이 HT인가 이거 없이 잘만 산 거 아니야? 잘만 약 만들고 잘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올가노이드, 우리의 장기를 모사한 미니 장기입니다. 올가노이드가 연구 목적에서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올가노이드가 산업에 완전히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올가노이드는 3차원 구조, 이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포 치료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뭐 카티 같은 게 그런 건데요. 카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킴리아라는 약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다. HT 없이도 어떻게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치료제 시장이 확장되면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해야 하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신약 개발.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뭔가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줄기세포의 분화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줄기세포가 확실히 줄기세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인가? 그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장시간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색이나 형광 표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변했고 제약 바이오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HT가 등장을 한 겁니다. 특히 토모큐브의 장비, 소프트웨어 이것들을 활용하면 세포, 조직, 나아가 물질의 관찰과 분석에 혁신이 가능하다.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HT 기술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토모큐브밖에 없다. 진짜? 그 문제를 토모큐브는 어떻게 푸는데? 앞에서 말한 H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가 뭐냐? HT는 세포를 찍는 CT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나이쯤 되면 CT 촬영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이런 큰 통 안에 들어가서 빙빙 돌면서 엑스레이로 우리 몸을 엄청 많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조합해서 인체의 3D 구조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HT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광원이 엑스레이가 아니라 레이저나 LED를 쓰고요. 사람이 아니라 세포나 조직, 나아가서 물질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가 아니라 빛의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고 CT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이게 빙빙 돌거든요. 그런데 토모큐브의 HT는 DMD라는 걸 씁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HT는 뭐라고 그랬죠? 세포를 찍는 CT다. 지금까지 세포는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하기가 어려웠고 3D로 관찰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HT는 할 수 있다. 어떻게? 세포 내부 구조마다 밀도차가 존재를 합니다. 말했듯이 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무기물이 있고 핵산이 있고 조금씩 이 밀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빛이 통과하면서 굴절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빛이 세포를 통과할 때 조금씩 굴절률이 다를 거잖아요. 그 굴절률을 계산을 해서 3D로 구조화한다라는 겁니다. HT는 세포를 통과하며 달라진 빛을 분석해서 세포 내부의 굴절률 차이를 계산하고 3D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DMD의 역할, 아까 얘기했죠? 이게 DMD인데 기계나 세포를 움직이면 진동에 의해서 정밀 분석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나가고 세포처럼 그렇게 작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모터가 윙윙 돌면서 조금 움직임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세포잖아요. 그래서 모터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미세한 진동 같은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빛이 조사되도록 하는 칩을 만들었고 이게 DMD다. 샘플을 움직이지 않고 빠르게 다각도에서 빛을 조사하는 역할을 해준다. HT의 핵심 가치는 뭐냐? 말했듯이 염색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비표지 분석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의 관찰이 가능하고요. 세포의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HT 기술이 지금은 아주 선도적인 연구소나 병원에서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김 선생, 그 세포 HT 찍어봤어? 지금은 다 염색하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걸? 왜? HT 찍을 거니까. 토모큐브는 어떤 회사다? 현미경 만드는 회사다. 세포를 3D로 찍는 특수한 현미경 HT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토모큐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인지 볼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토모큐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위스의 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노라이브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HT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1세대입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광원이 레이저고요. 토모큐브가 LED 광원을 쓰는데 이 나노라이브는 레이저 광원을 쓴다. 그리고 현미경을 구동을 하는데 모터를 활용합니다. 아까 말했죠. 모터가 들어가면 미세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관찰하는 세포에 영향을 줘서 노이즈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해상도가 나쁘고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낮습니다. 두꺼운 거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해결한 2세대 HT, 3세대 HT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토모큐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LED가 왜 중요하냐? 레이저는 직진하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물체에 닿았을 때 이 스페클 노이즈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깔끔한 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나죠. 그게 스페클 노이즈입니다. 그런데 LED는 레이저보다 직진성은 약하지만 노이즈가 적고요.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 비해서 부족한 LED의 직진성은 다각도에서 조사하는 거, 뭘로? DMB, 그리고 재구성 알고리즘, AI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세대, 3세대가 오면 뭐가 더 좋냐? 더 정밀하고 더 깊게 세포와 조직을 볼 수 있다. 해상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해상도가 뭔가요? 해상도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말합니다. 보면 최대 해상도가 1세대가 250나노미터고 2세대가 150나노미터예요. 그럼 얼핏 보면 해상도가 큰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해상도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250나노미터라는 건 250나노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50이라는 건 더 붙어도 이 두 점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상도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250나노미터보다 150나노미터, 150나노미터보다 124나노미터가 해상도가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께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올가노이드 때문에. 올가노이드라는 게 나올 건데 이게 두께를 가진 3차원 구조라고 했어요.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측정 가능한 높이가 커져야 합니다. 어떤 올가노이드는 요만하지만 어떤 올가노이드는 이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높이가 커질수록 좋다. 스위스 나노라이브의 최대 측정 가능한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2세대 토모큐브 제품은 150. 아마도 올해 나오게 될 3세대 HT는 500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1세대 HT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 얇은 종이만 볼 수 있는 스캐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노라이브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HT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 1세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2세대 HT, 얇은 책까지 펼치지 않고 볼 수 있다. 얇은 오가노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2세대 HT, 대망의 3세대 HT, 두꺼운 책도 펼치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2세대 HT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토모큐브밖에 없고 3세대 HT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나오게 될 3세대 HT는 엄청난 제품이 나올 거다. 이름도 맥스예요. HT 맥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토모큐브다. 이 장표는 전 세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미경 회사, HT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비교한 거예요. 오가노이드를 촬영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서 토모큐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 오가노이드를 촬영하려면 3D 이미징이 가능해야 되고 두꺼운 거를 촬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 없이 오가노이드를 촬영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려면 비표지어야죠.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 염색 없이 오가노이드를 촬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염색을 하면 오가노이드가 죽으니까. 마지막 질문. 살아있는 오가노이드의 내부까지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건을 넣어서 깔때기를 쫙 통과시키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다? 토모큐브의 2세대 HT다. 지금은 빈지노가 있지만 저희 세대 때 빈지노가 있었습니다. 주석이라고, 그 광물 주석 말고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 주석이 불렀던 노래 이름이 Only the Strong Survive. 토모큐브의 2세대 HT가 바로 그 Only the Strong Survive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모큐브가 HT, 현미경 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냐? 그렇지 않다. 토모큐브는 AI에 엄청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토모큐브 경쟁력은 HT 기술,
거기에 AI 기술이 합해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HT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단순히 볼 수 있는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이거를 돌릴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수 현미경에 AI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영상의 퀄리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볼 때보다 더 빠르고 정밀하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AI가 붙어버리면 세포와 소기관의 자동 구획 기술을 갖게 된다. 이거는 리보솜, 이거는 핵,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AI가 자동으로. 또 비표지 세포의 종류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고도 이게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 어떤 종류의 세균인지까지 99.9% 완벽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게 저는 이 기술인데 버추얼 스테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표지 상태로 세포를 관찰하지만 염색이 됐을 때 더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논문에 이미지를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염색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걸 토모큐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염색을 하지 않고 일단은 살아있는 세포를 HT로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AI가 가상의 염색을 수행합니다. 염색을 하지 않았지만 염색을 한 것처럼 AI가 대신 여기를 색칠해 주는 거예요. 이거의 정확도가 몇 퍼센트냐? 무려 97%다. 구글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AI의 성능을 압도한다. 염색을 안 해도 염색을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술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분류하는 일이에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AI는 이걸 학습을 하고요. 그거의 패턴을 분류해서 고도화합니다. 이게 AI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와 상태, 세포의 소기관의 구획을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당연하게도 훨씬 더 정확해질 거다. 알파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세돌한테 한판 지기도 하고 약간 불안불안한 AI였지만 이제는 인간이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긴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졌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강력해지고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공급될수록 그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 앞으로 토모큐브의 HT 기술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부터 제가 이런 기술은 토모큐브만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토모큐브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지금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국 애들, 미국 애들이 금방 이거보다 나은 거 만들면 어떡해?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홀로토모그래피 기반 현미경 장비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고 당연하죠. 기계에 대한 특허를 완료를 했을 거고 하드웨어뿐 아니라 HT 장비로 획득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주요 시나리오까지 특허를 확보했다. 토모큐브는 단순히 장비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분석하는 AI가 붙어야 경쟁력이 나타나는데 이 AI에 대한 하나하나 시나리오까지 특허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천 이론을 포함한 특허를 글로벌 주요 국가에 출원 등록했다. 경쟁사가 하드웨어 특허를 일부 우회하더라도 AI 분석 특허에서 다시 장벽을 만나게 될 거다. 껍데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특허를 회피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분석해내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카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상 품질을 낮추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 품질이 낮으면 빅파마에서 쓰겠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런 현미경 쓰겠습니까? 안 쓴다. 정리하면 어쨌거나 토모큐브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해자가 무너졌을 때 폭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중국 회사, 미국 회사가 생기면 토모큐브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누군가 같은 기술을 써서 더 싸게 만들어내는 거. 촘촘하게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토모큐브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세계관을 탈피해서 아예 완전히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 어렵겠죠. 누군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토모큐브의 기술을 대체하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2세대 HT도 구현하지 못하는데 1세대에서 갑자기 5세대, 6세대로 가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만들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다? 토모큐브의 기술적 해자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토모큐브 혼자 앞에서 뛰어나갈 수 있다.
남들이 이 비슷한 현미경 만들고 이 비슷한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토모큐브가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가정하에 5년 이상 걸린다라는 겁니다. 토모큐브의 성공은 사업을 확장하는 속도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토모큐브 NDR의 주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기술은 20년 전부터 개발했고 HT의 작동 원리와 논리에 대한 원천 특허를 모두 걸어 놓았기 때문에 경쟁사의 특허 회피가 매우 어렵다. 이 짜이츠 같은 기존 광학 강자들은 2D 현미경으로 수익을 내지만 차세대 제품은 모두 3D로 연구하고 있다. 토모큐브가 특허를 다 걸어 놓다 보니까 이거를 회피할 수가 없어서 토모큐브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토모큐브는 이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자체 개발 그리고 자체 사업화할 방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짜이츠 같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가 토모큐브가 걸어놓은 특허를 못 피해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토모큐브가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네 특허 도저히 회피를 못하겠으니까 우리랑 같이 만들어서 팔고 내가 너한테 뽀치 좀 떼줄게. 그런데 우리의 박영근 대표님 직접 사업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업계가 그런 게 있어요. 토모큐브라는 작은 회사에 비하면 짜이츠라든가 그런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밸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토모큐브에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의학계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약간의 데이터의 오차도 엄청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쓰던 걸 쓰려고 합니다. 자기 교수님이 썼던 거, 자기 선배가 썼던 거,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한 거, 그 기계만 쓰려고 한다. 이게 이 업계가 갖고 있는 보수성이고 토모큐브한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업계의 보수성은 허들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계가 워낙 보수적이지만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보통이 아니다. 엄청난 특허, 그리고 학회 발표, 최근에는 최신 논문에서 HT 기술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수상 경력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 최근에 박영근 대표님이 어떤 상을 받았냐? 마이클 에스필드 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이더라고요. 이 광학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노벨상 같은 개념이 이 마이클 에스필드 상이라고 합니다. 야, 걔네가 누군데 토모큐브 그런 듣보잡 제품을 어떻게 쓰냐? 특허, 학회 발표, 논문 인용, 이런 강력한 수상 경력까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업계의 보수성은 높은 장벽이긴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허물 수만 있다면 강력한 해자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10년 뒤에 어떤 회사가 토모큐브 제품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보수성이라는 건 처음에 허물기가 어렵지 일단 허물면 토모큐브의 엄청난 무기가 되줄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한 토모큐브의 기술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 문제인가 이거를 봐야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하찮은 문제면 풀어봤자 돈을 못 법니다. 그 문제가 크고 절실한 문제여야 합니다. 정말 그런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가노이드 시장은 열릴 것이다. 오가노이드 나왔습니다. 3차원 미니 장기. 아마도 앞으로의 모든 전임상 단계는 동물 실험이 아니라 올가노이드로 대체될 겁니다. 그게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5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올가노이드의 시대는 올 거다. 지금까지의 전임상 시험은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간한테 바로 주사하거나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물을 활용했어요. 뭐 쥐나 래트, 원숭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 불쌍하죠. 이 동물이 무슨 죄입니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을 뿐인데 지금은 올가노이드라는 게 생겼다. EU에서는 작년에 올가노이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전임상의 동물 실험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22년도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올가노이드의 시대 정신은 단순히 동물이 불쌍해서 생겼냐? 그렇지 않다. 동물을 활용한 전임상 단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과 동물의 몸이 다르고 인간의 세포와 동물의 세포가 다르고 작용하는 기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에서 그 약이 효과가 있었더라도 사람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 부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동물들이 너무 불쌍했는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 근데 올가노이드라는 게 나왔네? 이걸로 해보니까 동물보다 훨씬 정확할 수 있겠는데 야, 올가노이드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게 올가노이드예요. 아마 이게 심장인가 그럴 텐데 말했다시피 부피를 갖고 있는 3D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전임성은 동물을 대상으로 했다. 근데 데이터도 맞지 않고 윤리 문제가 대두가 됐어. 야, 어차피 잘 맞지도 않는 거 동물로 하지 말자. 이거 좋네, 이거. 이게 뭐냐? 유식한 말로 남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접근법. 작년 12월 16일 날 만장일치로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FDA는 1년 이내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올가노이드를 이용한 전임상이 공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빅파마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법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것도 있지만 올가노이드가 훨씬 더 신약을 개발하는데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올가노이드를 관찰을 할 수가 없네. 이거를 관찰하려면 지금은 대패 삼겹살처럼 썰어가지고 죽인 상태로 염색해서 봐야 돼. 올가노이드를 보는 의미가 별로 없어. 일반 기술로는 살아있는 상태로 이 올가노이드를 관찰하기가 어렵다. 엄청 큰 문제죠. 금광을 캐야 되는데 곡괭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왜? 토모큐브가 있으니까. 토모큐브가 지금 물 밑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가노이드 분석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1년 전부터 글로벌 빅파마 로슈인데 로슈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올가노이드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올가노이드를 HT로 본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신약 개발할 때 어떤 걸 보면 좋고 그때 어떤 수치를 봐야 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토모큐브가 이걸 다 만들 순 없다. 빅파마가 필요로 하는 거는 빅파마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로슈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로슈는 빅파마 중에서 올가노이드에 가장 진심이에요. 올가노이드 연구로 노벨상을 탔던 그런 과학자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던 게 로슈입니다. 그런 로슈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게 토모큐브다. 두 번째, 미국의 NIH 산하에 올가노이드 표준화 수립을 위한 정부기관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HT 기반의 올가노이드 분석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올가노이드 시장은 결국에는 표준화 될 것이다. 올가노이드가 나왔잖아요. 이 올가노이드를 어디에 씁니까? 전임상 단계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가노이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령 똑같은 약물을 집어넣었는데 A사는 올가노이드에서 독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B사는 독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FDA가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야, 왜 니네는 똑같은 약을 썼는데 독성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 하면 이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닌데요? 우리 이 분석 기계로 쟀더니 없는 걸로 나오는데 쟤네가 잘못 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가노이드의 독성 여부나 이런 거를 측정할 때는 어떤 장비로 통일하자.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 장비로 토모큐브의 HT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NIH 산하에 솜이라는 데가 있어요. 스탠다드 올가노이드 모델링 센터라고 올가노이드를 표준화하는 기구가 있다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인 엔캐치에서 새로운 대안의 검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장비가 뭐냐? 지금 토모큐브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모큐브의 HT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토모큐브의 HT 기술과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로슈와 AI 분석 표준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3분기에 발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다뤘던 회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던 데가 있어요. 표준화, 빅파마 협업,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어디죠? 큐리옥스. 큐리옥스가 가진 해자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큐리옥스의 기계는 임상 실패 같은 게 나타날 수 없고 앞으로 표준화 됐을 때 큐리옥스의 확장성을 믿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베팅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큐리옥스의 주가 2조 원이 넘는 시총이고 그런데 그 똑같은 논리로 토모큐브가 달리고 있다. 어디에서? 올가노이드에서. 그러면 앞으로 뭘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FDA의 이 남스 세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로슈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와 협업 움직임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올가노이드라는 크고 확실한 문제를 하나 봤고 두 번째는 난임입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태. 이거 크고 확실한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난임 때문에 이 체외 수정 시도하는 부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혼인 연령이 늦기 때문에 이 난임 문제는 엄청나게 보편화된 문제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최외 수정이라는 게 엄청 어렵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최외 수정 성공률을 높이려면 성공 확률이 높은 수정란을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골라내서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지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더 건강하고 더 착상되기 쉬운 수정란을 골라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골라내냐? 명시화 현미경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이거를 경험을 가진 전문의들이 골라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밖에 못 봐요? 조금 더 염색도 하고 하면 깔끔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염색 못하죠. 무엇보다 이 수정란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거를 골라낼 때 염색이나 유전자 조작 같은 걸 하면 불법입니다. 쇠고랑 찰 수 있어요. 여기서 토모큐브가 등장하면 어떨까? 요렇게 보이던 게 요렇게 보입니다. AI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어떤 수정란이 더 높은 착상 확률을 가질지까지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AI 기반 배아 선별 알고리즘이 95%의 정확성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배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염색도 못하고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암시야 현미경에 의존해서 골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HT로 관찰하고 AI로 수정란을 판별하면 이게 50%가 아니라 95%까지 향상이 가능하다. 당연히 이 기술을 쓰고 싶어 하겠죠.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의 난임병원에서는 이미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HT 기계가 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쓰고 있는 한국 병원 어디예요? 저 당장 글로 갈래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HT라는 게 빛으로 배아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아를 관찰했을 때 안전한지를 보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올해 말쯤 국내에서 토모큐브의 기계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저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올가노이드만큼이나 토모큐브의 이 IVF 체외 수정 기술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맷 니즈가 너무나 확실하다. 병원과 의사는 난임 치료를 더 잘해야겠죠. 그러려면 좋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겉모습만 보고 주관적으로 배아를 고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한 번에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거를 골라도 될까 말까인데 좋은 거를 못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냐? 산모와 가족에게 그 고통이 오롯이 전이됩니다. 저는 남자라서 해보진 않았지만 이 IVF 시술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라고 해요. 당연히 최소한의 시술로 빠르고 안전하게 임신에 성공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한 번에 되는 케이스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자분들 신체적으로 당연히 힘들 거고요. 여자만 힘듭니까? 지켜보는 가족, 남편들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진다. 이것만 있냐? 돈 문제도 있죠. 이 최외 수정이라는 게 정부 지원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끝나게 되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비싸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용근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HT와 AI를 결합하면 보다 객관적인 선별 보조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연구 장비 기업에서 의료기기 기업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모큐브의 솔루션입니다. 배아를 건드리지 않고 비표지 방식으로 배아의 내부까지 3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모큐브만. AI는 착상에 성공했던 혹은 실패했던 배아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요. 성공 확률이 높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95%의 정확도를 현재는 갖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더 좋아질 거다. 왜? 이게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현재 진행 중인 광독성 테스트가 통과되면 난임 치료의 필수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말했다시피 이 난임 문제는 앞으로 지속되고 고착화될 문제가 될 겁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난임 시술 시행 환자 수를 조사한 건데 19년에 12만 명이었던 게 24년에는 16만 명. 결혼하는 숫자가 적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적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토모큐브의 기술이다. 0.1%, 0.2%라도 임신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 국내 여러 병원에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5월 리포트입니다. 이거 쓰겠습니까? 저는 100% 쓴다고 봅니다. 난임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시장이에요.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특히 난임은 그렇습니다.
뭐 차병원, 마리아병원 같은 이런 유명한 병원들로 환자는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병원이 훨씬 더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 난임병원의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기계가 들어왔다라고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 병원에서 이거 설치하는데 우리 병원 안 하고 승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기계가 20억, 30억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 단계 기계가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병원에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전국에 난임병원이 몇 개 있는지 그 병원들에서 20%만 이 기계를 들여놔도 토모큐브가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올가노이드, 체외수정, 또 뭐가 있냐? 세포치료제가 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여기에도 토모큐브의 기술이 쓰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게 뭐죠? 앞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되는 세포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환자에게서 체세포를 채취합니다. 피부나 혈액세포 등에서 분화가 끝난 성체세포를 채취해요. 이 채취한 세포를 역분화 과정을 거칩니다. 특정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이 세포를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걸로 되돌립니다. 이 기술로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되면 재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인자나 배양 조건 등을 조절해서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가 있다. 피부세포를 떼내서 이거를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려서 간세포로 만들었어요. 왜? 세포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이 세포치료제는 간에 이걸 투여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야. 간에서 이 치료제를 썼을 때 효능 및 부작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역분화를 했을 때 만들어진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정확히 분화도를 거친 충분히 성숙한 줄기세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설익은 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유세포 분석, PCR 같은 거를 돌렸어요. 당연히 염색 같은 걸 했어야 됐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재사용, 치료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비싸고 느리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토모큐브의 HT 기술이 쓰이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염색을 안 하죠.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라이브로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분석해낼 수 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당연히 재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토모큐브는 역분화 줄기세포 기반 파킨슨 치료제에 우선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토모큐브의 기술은 세포 치료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약 개발은 어떻게 했냐? TDD 방식이라는 걸 주로 썼어요. 약물이 작용할 타겟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약을 찾아서 개선되는 것을 보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PDD 방식의 신약 개발이 확장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말했듯이 타겟을 먼저 정하고 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타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고요. 또 질환이나 타깃이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은 확실히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TDD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PDD는 뭐냐? 타깃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약을 넣어서 그 세포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질병 모델 세포, 어떠한 질병을 가진 세포를 만들고요. 여기에 약을 투여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 아직 정확히 타깃이 뭔지 모르거나 복합적으로 타깃이 작용하는 질환, 그리고 희귀 질환, 이런 것들의 약물을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이런 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이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리커전이 왜 유명하죠? 엔비디아 투자를 받았던 회사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했던 기업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PDD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서는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정확한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세포 염색 때문에 재현성이 하락해서 애로사항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포의 변화가 약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염색이나 형광 표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AI 학습을 정확하게 하려면 들어오는 데이터가 전부 정확한 데이터여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건 정확하고 어떤 건 정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세포 염색 때문에. 당연히 세포의 손상 없이 정확하고 빠르고 싸게 세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재현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쓰겠죠. AI로 세포의 변화 특성을 학습하고 약물의 반응 패턴까지 자동으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염색해서 세포를 관찰하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걸 누가 한다? 토모큐브가 한다. 기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여기저기 다 쓰인다. 지금까지에는 바이오만 쓰였는데 그 기술 우리도 좀 써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현 시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영역, 반도체. 반도체에도 토모큐브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외의 영역으로 기술을 토모큐브가 확장을 할 수 있는데 HT 기술의 본질이 뭐냐? 굴절류를 활용해서 세포의 내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세포의 내부는 투명하다.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분해가 잘 안 되는 거를 HT 기술로는 측정할 수 있고 3D화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 기술은 투명하고 미세한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웨이퍼라는 반도체 재료의 내부의 미세 구조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CMP 후 웨이퍼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CMP가 뭐냐면 웨이퍼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평평하지 않고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수율이 감소해요. 당연히 기존에도 이걸 검사하는 방법은 있었겠죠. 그런데 기존 검사 방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검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빠르게 검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검사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토모큐브의 기술은 그 중간 단계를 파고드는 거예요.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충분히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또 웨이퍼의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이 토모큐브의 기술이 활용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 칩과 칩을 미세하게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에요.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칩 하나로는 안 되고 이걸 막 쌓아야 되잖아요. HBM 같은 거. 그런데 이거를 붙일 때 조금이라도 구조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칩의 내부 결함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했다시피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 기술이 활용되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 수율이 향상이 되고요. 생산 효율성이 늘어나고요. 원가가 떨어지고요. 기술 확장성이 높아진다. 이런 효과를 토모큐브의 기술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래가 기대되는 토모큐브의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 기판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기판은 유기물 형태였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데 AI가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연산 능력을 갖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고요. 그게 이 기판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 유기물로 만들지 말고 유리로 만들자, 유리. 유리는 열에 강하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유리 기판이다. 그런데 이 유리 기판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은 구멍들을 뚫게 됩니다. 칩을 연결할 수 있는. 그거를 TGV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구멍을 유리에 뚫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같은 게 그 구멍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반도체 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야겠죠. 기존엔 어떻게 검사를 했냐? 이 유리 기판을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고 검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토모큐브의 기술을 활용하면 유리기판을 부러뜨리지 않고 비파괴 형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유리기판은 기존의 유기물 기판보다 얇고 열에 안정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지금은 완전히 양산화되고 있진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AI 확산에 따라서 차세대 기판으로 부상할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있다. 유리기판을 관통하는 미세 구멍들, 글래스비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칩을 연결해야 돼. 여기에 균열이 있으면 큰일 나. 수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 검사를 해야겠지? 지금은 어떻게 하냐? 유리기판을 부셔. 그래서 내부를 확인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토모큐브가 나타났어.
유리기판을 파괴하지 않고 글래스비아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원래 토모큐브의 기술은 이런 거 하는 기술이거든. 미세하고 투명한 거, 파괴하지 않고 염색하지 않고 안을 3D로 들여다보는 거. 그게 토모큐브의 핵심 경쟁력이야. 토모큐브는 세포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투명한 물질 내부를 3D로 정밀 계측하는 회사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바이오 시장에서 웨이퍼 시장이라는 비바이오 반도체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미래에는 유리기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지금은 유리기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또 어떤 기술이 나와서 토모큐브의 기술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토모큐브의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기술은 크고 명확하다. 5번째 챕터. 그럼 그 크고 명확한 문제를 풀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토모큐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토모큐브의 목표 시장은 이렇습니다. 오가노이드 시장, 체외수정, 세포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이런 시장들. 2027년 기준으로 약 120조 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모큐브의 현미경이 120조 원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토모큐브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의 총 크기가 120조라는 거예요. 약간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CAGR, 연평균 성장률이 미쳤다. 20%가 넘는다. 미친 성장성을 가진 시장이 토모큐브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체외수정 시장,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커질 여지가 있다. 게다가 뭐가 있습니까? 비바이오 영역, 여기 들어가지 않은 반도체가 있죠. 지금은 모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완제품이 26년도 HT-R1이라는 제품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잡코리아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니까 반도체 생산 과정을 거쳐본 사람을 뽑고 있더라고요. 26년도에 목표로 한 HT-R1 정식 출시,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시장에서 독점 플레이어가 토모큐브다. 전 세계 이 정도 레벨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토모큐브밖에 없다. 게다가 토모큐브는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타벅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스타벅스의 수직 계열화는 어떠냐? 스타벅스는 원두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원두를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원두를 생산해요. 당연히 로스팅도 자기들이 하고요. 물류와 유통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매장 운영의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어디 스타벅스를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다 하니까 마진이 극대화되고요. 공급망 리스크도 줄어들어요. 어떤 원두 농장이 뭐 폐업을 한다거나 파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원두를 못 받고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다. 토모큐브도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다. 자사의 장비 데이터를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학습하고 자사의 AI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데이터 품질이 균질합니다. 남의 회사,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우리 데이터만 들어옵니다. 당연히 AI 성능이 더 향상이 될 거고요.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AI를 동시에 팔기 때문에 마진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얘가 분석해주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AI가 뭐다? 이 토모큐브의 하드웨어를 안 쓰면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 토모큐브의 기계는 비쌉니다. 아무리 싸도 대당 1억이 넘어요. 또 말했다시피 이 업계가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그냥 쓰지 않고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써본다. 그런데 토모큐브가 특허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고 입소문도 좋게 나면서 해가 지날수록 데모를 신청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실구매 전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써보고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토모큐브의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대가 원하는 기술이다. 올가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산업 등에서 이 기술을 바라보면서 데모를 써보려는 수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실구매 전환율이 무려 30%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경쟁사들은 3% 정도에 불과하대요. 100명이 써보면 3명이 주문하는데 토모큐브는 100명이 쓰면 30명이 주문한다. 토모큐브 대표님도 원래는 20% 정도를 생각했대요. 20명 정도는 주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명이 주문하더라. 그리고 구매한 고객들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계를 하나 샀다가 별로라서 안 쓰거나 방치하거나 처치곤란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쓰고 있다. 그만큼 이 기계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했듯이 유수의 논문에서 토모큐브의 HT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슈 같은 빅파마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유명해지겠죠. 듣보잡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전 효과가 가속화될 거다. 야, 그거 뭐야? 어디 거야? 많이 써보겠죠. 근데 많이 써보면 뭐다? 30%는 실제로 산다. 네 번째, 올가노이드 체외 수정 유리기판.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입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장이 더 열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올가노이드에 특화되어 있는 HT Max. 이 신제품이 올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계가 나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비싸니까 지금 쓰는 거 쓸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대기하고 있는 수요, 이거 나오면 사야지 하고 지금 안 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쓰고 있지만 너무 만족해서 좋은 거 나오면 또 사야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고 기존 고객이 계속해서 재주문만 해주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이유에서 토모큐브가 지금도 그렇지만 머지않아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모큐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도 조금 목이 마르긴 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리포트도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데이터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엄청 많은 돈을 넣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저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몇 개만 보면 현재 각 장비별 연간 생산 캐파가 얼마냐? 생산은 선주문 후에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월간 목표 생산량이 정해져 있냐? 각 모델의 마진율은 얼마냐? 고사양 제품으로 갈수록 마진율이 증가하는 구조냐? 토모 아날라이시스 업데이트 주기가 어느 정도냐? 미래의 구독료는 얼마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냐? 국내 난임병원 유통 시점을 언제로 예측하고 있냐? 국내 침투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 회사의 성장률 가이던스를 잡을 때 어떤 뷰를 기반으로 잡고 있냐? 공격적으로 잡는 편이냐?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토모큐브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한번 탐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를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탐방을 받아주신다면 기꺼이 대전에 들러서 이 내용을 알아보고 알게 된 정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창 호기심이 많은 나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토모큐브에 투자해도 될까? 토모큐브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사의 HT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는 강력한 특허로 보호받는 독점적 기술 플랫폼이다. 전 세계에서 토모큐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표지 3D 분석은 올가노이드, AI 신약 개발이 확산될 경우에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특히 올가노이드, 미국이랑 글로벌 국제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준화되면 난리 난다. 올가노이드, 체외 수정, 유리기판, 과거에는 없었거나 미미했던 시장들이 열리면서 템이 엄청 크게 확장될 수 있고요. 네 번째, 토모큐브는 예상보다 빠른 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25년 4쿼터에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어요. 이거를 고려할 때 매출 증가 속도가 기대보다 빠를 수 있다. 다섯 번째, 이 회사가 독점 기술로 자기들만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소프트웨어 AI를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고정비 중심 비용 구조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변동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S커브를 그리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장주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장주 투자할 때 주가가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흑자 전환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적자 회사가 많은데 이 회사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강력한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언제죠? 지금입니다. 7번째, 바이오텍 투자의 리스크인 임상 실패 등 불의의 사고가 없습니다. 토모큐브는 기계가 터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 기술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8번째, 대표의 역량이 뛰어나고 기업의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개인의 욕망만으로 할 수 없다.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 할 수 있는 대표 거의 없습니다. 박용근 대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모럴 해저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토모큐브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리스크는 있죠. 토모큐브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 HT 플랫폼 확장성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토모큐브는 장비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런데 장비는 일회성입니다. 장비가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구독료, 소모품 비용 같은 반복 매출이 주기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템의 증가는 아직 가정 단계에 불과하다. 올가노이드, 유리기판, 최수정, 멋있고 새로운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 확신이 아닌 기대 영역에 불과합니다. 필수 인프라가 진짜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된다. 유리기판이 나왔을 때 진짜 토모큐브 기계로 이걸 할 거냐, 그거는 봐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세 번째, 성장하는 실적주는 실적이 꺾일 경우에 주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스킨부스터,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 칠순잔치, 여든잔치, 100살 가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30살로 빽했습니다. 왜? 꺾여서. 토모큐브는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취약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실적이 팍 꺾일 수 있다. 대형 수주가 필요하고요.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고정비가 높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순간 적자폭이 즉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정비가 뭐예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이 쫙 올라가지만 만약에 안 팔리잖아요? 버는 돈은 없는데 돈만 나갑니다.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을 수 있다. 시장 확대 속도가 기대 이하일 경우에 멀티플 축소가 가능하다. 여섯 번째, 초기 투자자 물량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회될 물량이 있다. 그리고 소형주 특성상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예로 뭐가 있습니까? 프로티나. 마지막 7번째, 실적주 특성상 큰 수익을 거두려면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장기 투자가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을 장기 투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최소한 2년, 3년 이상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2년, 3년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토모큐브로 진짜 큰 돈을 벌려면 2년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실적을 쭉 따라가면서 다 발라먹으려면 뭐 한 달, 두 달, 6달 보유해서 될 게 아닙니다. 올가노이드, 유리기판 그런 것들이 당장 다음 분기, 올해 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성공하더라도 뭐 빅파마 에로가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한 방으로 쭉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런 구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겐 실패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주가도 나중에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못 버티고 나가면 실패한 투자다.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토모에게도 프로티나의 순간이 올까? 프로티나 요즘에 약간 다시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많이 힘드셨죠?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냐 할 정도로 올라가던 주가가 최대 40%까지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붙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지키면서 횡보하기보다 빠질 때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게 토모큐브다. 실제로 토모큐브 차트도 그런 경향을 어느 정도는 보이긴 했어요. 우상향하는 차트긴 하지만 이렇게 파란색 친 구간들 하락하는 경향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두 개 보니까 뭔가 불길하죠. 이번에도 밑으로 쳐내릴 것 같아. 막 선 막 그어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티나와 토모큐브는 다른 점이 있다. 높은 성장성, 강력한 내러티브, 독점적인 기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당장의 실적. 프로티나에는 없고 토모큐브에는 있는 거. 실적 성장세, 흑자기업. 그래서 만약에 토모큐브에게 프로티나의 순간이 온다면 뭐 요 정도 빠지는 구간이라든가 혹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한 40% 50% 내리는 구간이 만에 하나 온다라고 하면 저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간이 온다? 많이 사자. 이거는 기회다. 이상으로 토모큐브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쉬바가 토모큐브 좋아하는구나. 맞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몇 대 쳐볼까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아시나요? 네,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이 장면 뭔지 아실 수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에는 클리블랜드라는 팀에서 뛰었어요. 그런데 르브론이 팀을 이적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디시전 쇼라고 하는 쇼를 만들었습니다. ESPN에서. 르브론의 선택을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르브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심했어. 어디로 갈 거야? 나의 탤런트, 나의 재능은 사우스 비치로 간다. 이 사우스 비치가 어디냐면 마이애미에 있는 비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클리블랜드에서는 난리가 났죠. 뭐 저지 다 태우고 마이애미에서는 막 불꽃놀이하고 이랬습니다. 나의 탤런트, 뭐 제가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토모큐브로 가겠다. 망치 몇 개? 2개. 그리고 플러스 3개가 될 여지가 있는 기업이 저는 토모큐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물어볼 게 많고 데이터도 조금 더 봐야 되고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D 파마텍, 워름 테라퓨틱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2개는 확실하다. 아니 쉬바님, 이 회사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분기 흑자 딱 한 번 나타났고 올가노이드 최혜수정 유리기판 그거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망치 2개가 여러분 뒤통수를 후려 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샀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건 결단이 아니다. 100% 확신이 들 때는 이미 늦었다. 세상은 매일 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마스시타 정경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이 마스시타 정경숙을 거쳐간 사람이 많습니다. 총리도 그렇고 뭐 CEO들도 그렇고. 이거를 설립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100% 확실해지고 토모큐브 사는 게 그게 뭐가 투자야. 투자는 100% 확신이 들기 전에 사는 거야.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해. 올가노이드, 유리기판, 최혜수정? 너 자고 일어나면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100% 확신해지고 사겠다고? 뭐 토모큐브 얼마에 사려고? 40만 원에 사게? 저도 이 말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토모큐브의 망치 2개, 나의 재능은 토모큐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고요. 갑자기 어느 날 토모큐브 기계가 터져서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의 책임은 스스로 피를 흘리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28 토모큐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잔망 아닌 잔망을 막 부리면서 이상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이번 쉬바알 토모큐브 영상이 이전 영상의 잔망을 조금은 잊게 하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